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8 병자호란과 양난 이후의 변화를 보겠는데요. 자, 오늘 먼저 포인트를 보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죠. 그러면 정묘호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병자호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연결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상용 나왔다. 그러면 정묘호란이 아니라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봉수가 나왔다. 그럼 정묘호란이지 병자호란이 아니구나. 요 정도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배울 내용이 인조 반정을 배울 거예요. 개추국사를 통해서 북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폐모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빌미로 해서 인조를 왕위로 앉히고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집권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배금 정책,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그리고 또 이괄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청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자는 주화파가 최명길, 한번 싸워보자 주전론이 윤집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터져서 임경업, 김준용, 김상용 등이 활약을 했고 하지만 졌어요. 병자호란에서. 그래가지고 삼전도의 굴욕을 맛봤죠. 인조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요. 그리고 요 소현세자는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죽고 복림대군이 나중에 복림대군이 효종이 돼서 나선정보를 갑니다. 요 내용도 되게 되게 웃겨요. 요 내용도.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들을 오늘은 사람 이름 위주로 좀 외워야 돼요. 오늘 좀 잘 안 외워집니다. 왜냐면은 임진왜란은 잘 외워지는데 병자호란은 좀 잘 안 외워져.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 선조 때 일어났던 임진왜란, 양난 중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럼 오늘은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가 왕이 돼가지고 요 인조 때 양난 중에 하나인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조 다음에 효종이 즉위해가지고 요 다음에 요 광해군 때부터 효종 때까지 즉 병자호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광해군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핵심 주제 25에서 봤던 복습도 좀 하자고요. 자, 광해군의 아버지인 선조와 후궁인 공빈 김씨 사이에 태어난 게 바로 광해군입니다. 근데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앉히기보다는 다른 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핵심 주제 25에서 건저희 사건 기억나시죠? 이 건저희 사건이 뭡니까? 서인의 대표 주자였던 눈치 없던 정철이 괜히 선조는 다른 왕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광해군을 왕자로 세우자 그랬다가 서인 다 파직당하고 정철도 귀양 가고 그래가지고 서인 세력에서 어떻게 동인 세력으로 넘어가게 됐죠. 권력이.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을 한번 세자로 세우자 그랬는데 선조가 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북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선조를 데려다 놓고 야, 너 죽으면 어떻게 임마? 빨리 지금 전쟁 중이니까 빨리 세자를 빨리 세워야 돼 해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어렵게 세자가 된 겁니다. 근데 광해군은 세자가 돼서 임진왜란 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왜냐면 이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었는데 이 분조가 뭐냐면 조정을 나누는 거예요. 조정을 나눠. 이 말은 뭐냐면 이 광해군이 의주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선조의 어떤 권리 그런 것들 왕의 역할을 광해군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의주에 있고 광해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자기 아버지 대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를 누비면서 근왕병들을 모으고 군량미도 모으고 민심도 수습하면서 활약을 합니다. 이때 광해군을 도와줬던 그 세력이 북인 세력이었어요. 북인. 자, 요것도 우리 핵심 주제 25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선조 때 훈구파가 멸종돼 버리고 사림이 집권을 했는데 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다 그랬죠.
근데 방금 요 서인은 어떻게 됐어? 요 건저희 사건 때문에 작살이 나고 요 동인이 권리를 잡아요. 근데 이 동인 세력도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다 그랬죠. 이랬을 때 이 북인이 광해군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이 집권을 했을 때는 북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근데 보세요. 임진왜란 동안 이제 나름대로 광해군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임진왜란이 끝났어. 그랬는데 이 선조가 다시 한번 재혼을 합니다. 근데 광해군의 엄마인 공빈 김씨는 후궁,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선조가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을 해가지고 정실 부인을 재혼을 해서 임목왕후를 뒀어요. 그럼 벌써 보세요. 광해군의 엄마는 부르는 것 자체가 무슨 김씨, 빈 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벌써 왕후야. 그리고 태어난 아들도 이런 정실 왕후한테 태어난 아들은 대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광해군은 대군이 아니라 광해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궁 사이에서 나온 거는 그냥 군이고 요 정실 왕후에서 나오는 애는 대군이라 그래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광해군이 이제 세자가 되고 나서 1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적통 아닙니까? 선조의 적통. 그러니까 세자의 입지가 흔들리겠죠. 근데 또 하나 안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명나라의 내부 사정도 있고 광해군의 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적통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 적장자가 아니라서 너 세자 인정 못해. 뭐 그런 식으로 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은 이래저래 굉장히 초조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조가 근데 이 영창대군이 3살 때 죽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린 애를 뭐 왕으로 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북인이 왜 나오지? 그러면 북인의 지지 세력이 광해군의 지지 세력이 북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목왕후가 비록 광해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무튼지간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계모지, 일종의 계모. 그러니까 서열로 봐서는 자기 어머니란 말이에요. 새어머니란 말이에요. 이 새어머니야. 자, 그리고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동생이죠. 영창대군이 광해군의 동생이니까 한자로 이게 제고, 임목왕후는 엄마니까 모 아닙니까? 모.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기본소에서 보겠지만 이 광해군이 나중에 집권을 하고 나서 폐모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그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러면 그 동생을 죽였으니까 죽이는 게 살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폐모살죄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인조 반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습도 할 겸.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기본서 124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네모 1번에 보시면 인조반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인조반정이 뭐냐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사건을 우리가 인조반정이라 그러는데,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 밑에 광해군의 중리배교 있죠? 요 두 개가 인조반정을 일으킨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축옥사와 폐모살제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선조하고 임목대비 사이에 영창대군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선조가 곧 사망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광해군이 서인하고 남인들한테도 정승자리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등용을 해서 전국을 안정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축옥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집권한 다음에 이이첨 동그라미, 이제 이 이이첨이 나오면 개축옥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폐모살제를 일으킨 주범이 이이첨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이첨이 나오면 개축옥사 폐모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이첨이 북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원래. 그리고 요 북인들이
뭐 대북, 소북으로 나뉘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북인으로 아셔도 돼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한다는 구실로 서인하고 남인들 세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게 개축옥사예요. 그리고 밑줄 보세요. 영창대군마저 살해했대. 그러면 요거 살제죠. 또 영창대군의 생모인 임목대비를 서궁, 우리가 서궐이라고도 부르는 경희궁에 유폐를 시킵니다. 폐모죠. 폐모 살제. 요거 어떻게 도덕적으로 왕이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폐모 살제입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중립외교는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양쪽 편 아무에도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중간을 지켰다는 얘기인데, 어디랑 어디에 중간을 지켰냐면 명나라와 여진이 세운 나라인 후금과의 그 사이에서 어느 편도 안 들고 중립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요게 지금 조선이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선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명나라예요. 그래서 이쪽이 명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진이 있었는데 여진이 힘이 강해져서 얘네들이 후금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원래 금나라를 세웠는데 고려 때도 여진이 금나라 세웠죠. 그래서 그 금하고 구별하기, 고려 때의 금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조선 때는. 근데 자, 요 후금이 좀 세지니까 명나라 말을 안 듣고 서로 막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얘네들 한번 혼 좀 내줘야겠는데 해가지고 후금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갈 때 지네 혼자 쳐들어가면 될 걸 조선한테 손을 벌려요. 조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임진왜란때 너희 도와줬잖아. 은혜를 갚아라. 우리가 지금 후금을 쳐들어가는데 너희들도 원병을 좀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왕이 돼서 이제 전쟁 끝난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전쟁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온전하지가 못해. 그래가지고 또 큰 나라끼리 싸우는데 껴들기 싫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광해군이 원병을 보내주기 싫어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도와줬고 국내의 여론도 은혜를 갚자, 명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원병을 보내주는데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가지고 보낼 때, 야, 너 눈치껏 행동해. 적극적으로 괜히 싸우지 마. 나서지 마. 이러면서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여기 사르 전투에서 명나라하고,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죠. 싸우다가 후금한테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누르하치를 만납니다. 누르하치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조선의 이성계 정도 되는 사람이야. 태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태조 정도. 그래서 이 누르하치를 만나가지고 우리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금과 우리가 서로 원수질 일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원병을 보낸 이유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광해군이 전하라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누르하치는 조선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이제 명나라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조선을 건드렸다간 이 여진 후방 쪽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이 누르하치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잘 지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뒷얘기를 미리 조금 하자면,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인 홍타이지가 누구냐면은 청나라 태종이라고도 불려요. 얘는 좀 강성했어.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르하치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홍타이지가 들어서면서 여기 조선에도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왕이 인조로 바뀌고 서인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일단 우린 강홍립이랑 여기 사르 전투 요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서 볼게요. 돌아와서 자, 이제 볼까요? 명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졌어. 그리고 여진이 세운 후금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는 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는 후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명나라의 요청을 받은 광해군은 강홍립 동그라미. 자, 이제 강홍립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르 전투, 중리배교, 광해군의 중리배교 생각해야 돼요. 도원수를 삼아서 명을 지원하도록 했는다. 자, 밑줄 그세요.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말고 전투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눈치 봐서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홍립은 사르 전투에 참전해서 패배한 다음에 자, 후금의 투항, 밑줄 그세요. 후금의 투항했어요. 강홍립이. 그런 다음에 강홍립이 후금의 조선의 출병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리배구를 펼쳐서 국가를 안정시켰죠. 적어도 어떻게 해요?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나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세력, 북인들의 반대파 세력이겠죠. 그래서 요걸 명분으로 해서 자, 밑줄 그세요. 서인과 남인은 중리배교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서 인조 반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왔네. 폐모살제, 그 다음에 명나라를 배신한 중리배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조 반정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자, 3번 쌍가라선보 인조 반정 원인. 그래서 인조 반정의 원인이 말씀드렸던 폐모살제, 반윤리적이라 이거야. 그래서 폐모살제를 행한 광해군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두 번째 원인이 중리배교,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들을 중심으로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판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 인조가 당시에는 능양군이었어요. 능양군을 왕으로 즉위시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북인들은 몰락의 길에 들어섰고 몰락을 했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서인들이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주 세력이고 남인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이런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125페이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걸 아셔야 돼요. 정묘호란을 일으킬 때는 아직 국호가 금나라 후금이었어요. 그리고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시험에 사료를 막 읽는데 후금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정묘호란을 얘기하거나 정묘호란 이전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요 사료를 읽어봤더니 청나라라고 나오면 병자호란을 얘기하거나 병자호란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배경, 정묘호란이 뭐예요? 후금이 열받아가지고 조선으로 쳐들어오는 게 정묘호란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친명, 배금. 자, 배청이 아니죠. 왜? 아직까지는 이름이 금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이 너무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인 금나라를 너무 배척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조선은 왕이 인조예요. 정묘호란이 일어날 때 왕은 인조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던 애들이 서인이죠. 남인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친명배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왜냐면 광해군을 폐위시킨 이유가 너 왜 중리배교해? 왜 명나라 편 안 들어?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야? 이러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친명배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도. 왜? 왜냐면 여기 후금을 자극했는데 자극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후금이 명나라하고 한참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선의 왕이 인조로 바뀌었는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나는 명나라 너무 좋아 죽겠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둘이 막 한참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배후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금 입장에서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거 광해군 때 일어난 사건인데, 광해군 때 그때까지는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이렇게 육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후금에서 여기 요동반도를 쳐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있던 이 명나라 장수 중에 모문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만약에 명나라로 도망가면 처벌받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아니, 도망가더라도 하필 조선 쪽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광해군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다시 뭐 청나라로 보낼 수도 없고 명나라로 보낼 수도 없고 명나라 장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도라는 조그만 섬에 여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모문용이가 명나라의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후금 쪽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제가 배후를 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명나라로부터 원조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후금 입장에서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겠죠. 조선에서 이걸 좀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는 명나라가 인조를 왕으로 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요 인조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면 명나라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이 서인들과 인조가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명나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의 권위가 설 텐데 명나라 쪽에서 야, 너 광해군 왜 죽였어? 아니, 너 우리 인정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조는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명분도 이 퇴색이 될 가능성이 크죠. 명나라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반란도 일어날까봐 겁나고 권위도 인정을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란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 반란이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 그래서 자, 여기 이괄의 난은 뭐냐면 이괄이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큰 역할을 했는데 얘가 제대로 공신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어가지고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여러분들 인조가 이괄의 난에서 공산성으로 피란을 갔대. 아,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게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들 기본서 40, 자, 여기다 기본서 47페이지라고 여기 적으세요. 여기에 기본서 47페이지 공주에 대한 문화유산 설명할 때 쌍괄호 3번에 공주 해놓고 동그라미 1번이 송산리 고분군이고 요 동그라미 2번이 공산성이에요. 공산성으로 공주로 도망간 거야. 얘가 이때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 잊어먹으셨을지 모르는데 지금 다시 한번 펼쳐서 보세요. 그러면 막 이런 내용을 배웠었네 하면서 막 행복감을 느낄 거야,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 진압이 됐어요. 근데 이 잔당들이 자, 한윤 동그라미 주세요. 이 한윤도 시험에 요게 가끔은 아주 출제가 되는데 이괄의 난에 요 잔당 중에 한윤이 있는데 얘네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쳐요. 후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인조가 어진 임금인 광해군을 몰아내고 지금 왕이 돼서 지금 명나라에 너무 붙고 있어요. 지금 후금 형님들 열받지 않으세요? 저 인조 저는 몰아내야 돼요. 라고 어떻게 해요? 인조의 즉위가 부당함을 고해서 조선을 침략할 것을 종용하고 또 쳐들어오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문용 이놈은 병자호란이 있을 때까지 계속 여기 있는데 우리 조선으로 넘어와서 약탈을 일삼고 그 다음에 막상 호란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아무 짓도 안 해요. 싸움도 안 해.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명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얘 최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얘도.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난 거야? 정묘호란이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왕은 또 도망쳤죠? 왕 도망쳤어. 그래서 이제 이 후금이 광해군을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조선을 침입했자. 자, 그래서 밑줄.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조선을 침입했어요. 그리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합니다. 이괄의 난에서는 공산성으로, 공주로. 그 다음에 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해요. 그러면 이 청나라 애들도 기마병이기 때문에 이 강화도는 섬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군사를 얼마 안 이끌고 왔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목표, 1차적인 목표가 아까 가도에 있는 모문용을 제거하고 조선을 조금 더 겁을 줘볼까? 뭐 이런 용도로 왔지 완전히 조선을 점령하라고 온 건 아닙니다. 왜? 왜냐면 얘네들 지금 아직까지 명나라하고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3만 정도 이끌고 가서 모문용을 잡아 죽이면 좋고, 그리고 조선까지 좀 겁을 더 주거나 점령하면 좋고, 그렇게 쳐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죠? 그래가지고 인조는 강화도에 피난까지 했으니까 이제 강화를 요청해요. 청나라 쪽에서 먼저, 야, 내가 쳐들어왔는데 니네 앞으로 조심해라,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강화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묘약조를 맺어요. 정묘약조.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조선이 동생이고 후금이 형하기로 한 거예요. 형제 관계를 맺어서 조선이 후금을 형으로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지킬 것을 서로 약조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정묘약조라고 해요. 근데 정묘약조라는 요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야 돼. 요게 정묘호란 때에는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형 동생으로. 그냥 요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군신 관계가 아니에요.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다고. 형제 관계. 근데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왜냐면 정묘호란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긴 당했지만 우리 쪽에서도 이긴 전투가 있으니, 자,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직이 현감 출신인데 의병장인 정봉수 동그라미, 그리고 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이립, 요 의병 둘이 용골산성 네모, 용골산성 별표, 요거 용골산성이 뭐에? 정묘호란의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이겼던 싸움을 시험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정묘호란에서 정봉수, 이립, 용골산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용골산성이 어디쯤에 있냐면, 뭐 이 위치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대강 한 요쯤에 있어요. 용골산성이 한 이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묘호란 있죠? 정묘호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괄의 난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괄의 난. 이괄의 난이 요게 정묘호란의 원인이 됐고요. 이괄의 난.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거야. 이괄의 난이랑 이괄의 난보다 훨씬 잘 나와, 이게. 이름 기억해야 돼요. 정봉수, 그 다음에 이립, 용골산성.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자호란에 대해서 기본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호를 청나라로 바꿨어요. 후금이. 그러면서 조선에게 형제관계를 넘어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한테 형이라고 부르던 여진이 이제 좀 컸다고 형이라고 불러줬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신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니까 이제 조선 쪽에서는 이 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야, 얘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당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화친을 주장하는 주하파, 아니면 아니 이것들이 아무리 컸다 그래도 우리한테 덤벼라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주전파로 나뉩니다. 근데 이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하파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최명길이었고, 이 주전파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하가 윤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은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조선 쪽에서 이제 청나라 쪽에 뭐 성의 있게 대답도 못하고 얘네들이 막 싸우느라고 또 뭐 이렇게 그럴 여력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주전파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백마산성, 의주에 있는 백마산성 같은 경우에는 임경업이 아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서 와.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은, 뭐 위치까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백마산성이 여기 의주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묘호란에서 봤던 용골산성이 그 밑에 있는데, 이걸 돌아서 이제 한양으로 진격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와요. 근데 요 한양에서 원래 피난을 이 강화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강화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요 남한산성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막 얘네들은 기마병이기 때문에 또 엄청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잠깐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임진왜란 때 재승방략 체제였다가 크게 당해가지고 진관 체제로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진관 체제는 그 병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 밀물이 밀려든 청나라한테 계속 각계파 당하면서 어떻게 저항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인조가 좀 답답한 게, 임진왜란 때 선조 같은 경우에는 도망이라도 잘 갔잖아요. 그죠? 도망이라도 잘 갔는데 인조는 도망도 제대로 못 갔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화도에 먼저 뭐 요 복림대군이라던가 이런 왕족이나 다른 고관 대작들의 뭐 가족들을 강화도로 먼저 피신을 시키고, 자기도 나중에 따라가려 그랬는데 우왕좌왕하다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눈보라가 너무 거셌고 거기에다가 이미 이 청나라 애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에 인조하고 소현세자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또 왕을 구하겠다고 의병들이 막 일어나고 근황병들도 막 모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다 그 군사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안 돼. 청나라한테 안 돼. 근데 그나마 이겼던 그 장수가 있는데, 그게 김준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 임경업, 김준용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황병들을 이끌고 요 남한산성 쪽으로 막 올라오면서 요 광교산 근처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병자호란이 굉장히 조선이 처참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임경업, 김준용, 김상용은 왜 나오냐면, 그나마 이 처참한 전투에서 어떤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딱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조선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아무튼 일본 놈들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권율, 이순신 뭐 이런 쟁쟁한 장수들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름 기억하는 게 이름이 쏙쏙 돼요. 이긴 전투는 쏙쏙 잘 들어온다고. 근데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죠?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잘 기억을 잘 못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셨죠? 이따가 한번 더 볼 거지만 이거.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또 겨울이라서 엄청 추웠어요. 근데 이 강화도를 청나라에서 먼저 칩니다. 근데 강화도가 금방 함락이 돼요. 강화도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 김상용이 이 강화도에서 장렬하게 그 화약이 청나라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화약고에다 불을 지르고 자기는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화도에 이제 왕족들이랑 잡았죠. 그래서 포로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니네 가족들이 내 손아귀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협박한 거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인조가 나와서 항복을 하는데,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삼전도의 굴욕. 이게 뭐냐면, 삼전도가 지금 그 잠실의 석촌호수 근처인데 3배 구고두의 예를 취해요. 이게 뭐냐면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땅에다가 이렇게 쿵쿵 내일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절한 다음에 3번 쿵쿵 머리를 찍고, 또 2번째 절하고 찍고 3번째 절하고 3번씩 소리가 나게 땅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찍는 거. 누구한테 절하는 거야? 그죠? 인조가 저기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왔어요. 그래서 높은 데 앉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뭐 나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요. 요거. 그래서 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따가 우리가 기본서에서 보겠지만 사람 이름들이 있죠. 요거 5사람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갔다는 것도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125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원인은 말씀드렸지만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청나라가. 그래서 세력이 확장된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강요하고 조공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이 됐는데 주하론과 주전론이 있어요. 자, 최명길 동그라미. 주하론의 대표자는 최명길이에요. 그래서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 윤집 동그라미. 윤집 등은 어떻게 해요? 싸워보자. 청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자. 아,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름을 아셔야 돼, 이름을.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경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이 조선을 침략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 동그라미, 임경업, 동그라미, 김준영, 동그라미, 김상용 다 아셔야 돼.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시험에 딱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준용은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김상용은 강화도에서 순절합니다. 화약고에 불 지르면서,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이름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은 인조는 강화도에서 피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청해 군사들이 워낙 빨라서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죠. 그래가지고 항전했는데 결국 항복해서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드는 3배 구고두례를 행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밑줄 삼전도의 굴욕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 항복을 합니다. 그죠? 쌍가루 4번. 조선이 항복해서 군신관계를 체결을 하죠. 이제 신하가 되기로 한 거예요. 청나라에. 근데 여기에 별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요. 그리고 척화론자들 있죠. 윤집하고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몰랐는데 홍익한, 오달제 이런 사람들이 주전파를 내세웠는데 이제 끌려가서 이 인질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사막사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까지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요 척화론자들은 처형을 당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서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소현세자가 일찍 죽어서 요 복림대군이 효종이 됩니다. 효종.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병자호란까지 봤잖아요. 근데 제가 뭘 제일 강조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갔다는 거. 시험에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사람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주어지면 최명길, 윤집, 임경업, 김준용, 김상용이 주어지면 병자호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 라고 물어보면서 이런 문장들을 줘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병자호란은 좀 임진왜란보다 훨씬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럼 우리가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 두 개를 봤잖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하면서 외워야지 또 더 잘 외워집니다. 자, 보자고요. 정묘호란은 그 원인이 이때는 후금이었죠. 친명배금, 그죠? 그 다음에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하는 가도 사건, 이괄의 난, 이게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활약했던 장수는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맹활약을 했고, 그죠? 결과는 서로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병자호란은 군신 관계를 강요하면서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죠. 그래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임경업, 김준용, 김상용이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삼전도의 굴욕을 걷고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볼모로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갔다는 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요 둘을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사람 이름이. 자, 호란 이후의 청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효종이 즉위하죠. 청에 볼모로 갔던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곧 사망하고 같이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인 동생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해요. 여기서 봤잖아요. 아까. 그죠? 요거 인질로 잡혀갔다가 이제 와서 소현세자는 일찍 죽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청나라와의
두 가지, 그 관계에서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너희들 복수해 줄 거야. 그래서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이 추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우리가 저렇게 강해진 청나라로부터 배워야 돼라는 북학론, 요 반대의 흐름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북벌론이 훨씬 우세했겠죠. 그죠? 그랬는데 요 북벌론을 추진하던 게 바로 요 대표자가 서인의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송시열은 북학이 아니라 뭐예요? 서인의 송시열은 북벌을 추진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왜냐면 서인 애들이 그 중리배교 잘하고 있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앉혀가지고, 그죠? 인조를 앉혀가지고 지금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자리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계속 서인 세력이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우리가 지금 비록 졌지만 반드시 복수해 줄게요. 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북벌을 계속 추진을 합니다. 요 서인 세력들이 정말로 북벌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으나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청나라를 적대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별표 치세요. 나선 정벌. 이 나선은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나선이에요. 이 러시아를 정벌하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데, 원래 이 북벌을 하기 위해서 이 효종이 군대를 키워요. 그래서 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총부대도 키우고 군대를 막 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양성했으면 청나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러시아 쪽 애들이 자꾸 청나라를 자극을 하니까 청나라에서 조선한테, 야, 너희들 지금 러시아 쳐들어가야 되니까 군사 좀 보내줘. 같이 러시아 좀 혼내주러 가자. 그렇게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청나라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키운 조총부대랑 어떻게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이 청나라하고 편을 먹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겨요. 자, 밑줄. 흑룡강 전투에서 러시아를 무찌르고 두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효종은 청을 무찌르기 위해 무기를 개량하고 조총부대를 양성했어요. 근데 남아하는 러시아군을 흑룡강 전투에서 오히려 저 밑줄 청나라와 함께 정벌해. 이런 나선 정벌에 동원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나와요, 이거. 나선 정벌. 어느 때? 효종 때. 자, 그래가지고 효종이 죽은 다음에 북벌로는 유야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말로 북벌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으나 이 서인들이 자기의 어떻게 직권을 위한 그런 명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거는 이제 숙종 때의 일인데, 간도지, 자, 이것도 별표 치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는 어느 때?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건립. 간도 지역을 두고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발생했는데, 숙종 때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뒤에 국경을 확정 후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 백두산이 있죠. 여기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지금 두만강이죠. 두만강. 근데 여기 이렇게 토문강이라는 강이 지나가. 토문강. 그래가지고 숙종이 여기다 정계비를 세우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이 청나라 애들하고도 여기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토문강의 동쪽은 우리 조선 땅이야.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요 토문강 동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북간도 지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만큼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국 놈들이 또 나중에, 얘네들 참 그 교활한 게, 토문강이 이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두만강의 동쪽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경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숙종은 분명히 이 토문강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요 간도 땅까지를 얘기했는데 요
중국 애들은 아니야, 두만강 동쪽이지. 토문강은 이 두만강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요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전개비 요거 보면 숙종 때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뒤에 국경을 확정하고 백두산 전개비를 건립했어. 요거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북학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청에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고 배우자는 그런 북학론이 대두가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선정벌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나선정벌 중요하고 요 송시열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북벌을 추진하자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양란 이후의 변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비변사의 최고 기구와 별표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우리가 1번, 2번은 봤어요. 요거는 앞에서 봤는데 자 보면 임시기구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비변사는 임시기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령 비변사가 원래 없었는데 어디에서 왜적들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야 왜적들이 쳐들어왔어 일로 모여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변사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해서 국난을 극복을 합니다. 얘네들이 물러가요. 그러면 이제 비변사는 또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쳐들어와. 그럼 이제 비변사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임시기구였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임시기구가 아니라 이제 계속 문 열어두는 거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상설기구화가 됩니다. 요때. 그래서 비변사가 정식 관청이 되는데 임진왜란 때는 최고 기구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비변사가 원래 어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다들 중요한 관리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비변사를 누군가 틀어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명령 체계가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세도 정치가들은 비변사를 틀어쥐고 자기의 권력을 여기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국가 행정이 모두 어디 전쟁 중심이 돼서 비변사의 권한이 크게 강화가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는 정승들이 다 여기 모여요. 정승들. 현직 정승뿐만 아니라 전현직 정승들이 다 모여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직들도 다 모여.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부를 총괄하니까 당연히 최고 기구가 되고 의정부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겠죠. 왜냐면 의정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비변사로 와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조가 의정부를 강화함으로써 비변사를 견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변사에 앉아있는 정승들한테 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로 와. 의정부가 너희 자리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거기서 빼와서 견제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요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별표. 자, 밑줄 보세요. 일단 밑줄. 세도정치 기간에는 비변사는 세도정치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별. 요게 중요해.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나중에 요 뒤에서 볼 건데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된다. 요거까지. 비변사의 흐름을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군을 개편하죠. 중앙군을 원래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중앙군이 조선에서는 5위였습니다. 5위. 근데 5위가 5군영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 중앙군인 5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붕괴가 되고 이 5군영이 생기는 거는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어영총, 총영총, 수여총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에서 나는 5군영 체제를 완성할 거야. 이렇게 해서 5군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하나씩 청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5군영 체제가 된 거지 얘네들이 막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요 훈련 도감이에요. 훈련 도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임진왜란 끝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 훑어보자고요. 5개 중에서 왕별 제일 중요한 건 이 훈련 도감입니다. 누구의 건입니까? 그렇죠.
유성룡의 건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유성룡의 건의로 중앙군 5위가 붕괴가 됐죠. 이걸 대신할 새로운 군대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훈련도감을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시험 잘 나오잖아요. 포수, 사수, 살수 요거 삼수병으로 편제가 됐다. 그리고 요것도 매우 중요하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 나머지 5군형 중에서 나머지 넷은 상비군이 아니었어요. 훈련도감만 상비군이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낮에는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 농번기에는 농사 짓고, 이제 휴양기에는 훈련하고, 전쟁 터지면 창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나머지 넷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시험에는 이게 다 나와요. 여기서. 그냥 훈련도감 이 세 가지. 앞에서 봤던 거 복습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도감에서 일을 했던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 네덜란드에서 표류한 벨테불의 박연. 한국에 거의 귀하다시피 조선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박연이 여기 먼저 인조 때 표류해가지고 와가지고 훈련도감에서 일을 했어요. 화약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훈련도감에서 혁혁한 공도 세우고 병자호란 때는 거의 참전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 때 하멜이, 그러니까 인조 때였어요. 인조 때 왔고 하멜은 효종 때 왔어요. 근데 이 하멜은 부잣집 아들 출신이라 뭐 기술도 없고 그랬는데, 아무튼 벨테브레가 똑같은 네덜란드 일인데 엄청 기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멜도 잘할 줄 알았는데 훈련도감에 배치를 해놨긴 했는데 얘는 별로 활약을 못했어요. 기술이 없었으니까, 화약 기술이나. 그래서 아무튼 요 둘, 박연, 벨테브레, 하멜이 훈련도감에서, 하멜이 근데 더 유명하죠. 둘 중에. 왜? 하멜 표류기잖아. 하멜 표류기. 그 하멜이에요. 그래서 둘 다 훈련도감에 소속됐습니다. 그래서 벨테브레는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정법을 가르쳐줬고, 하멜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지었어요. 이때 일이라고요. 요 둘이 있었던 게 요때 인조 때하고 효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게. 참고로 이 벨테브레는 좀 못 사는 흑수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알았는데, 하멜은 그렇지 않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술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하멜은, 이 박연은 조선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조선에서 죽었는데, 하멜은 탈출합니다. 요거. 자, 아무튼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근데 아무튼 이 둘이 훈련도감에서 있었어요. 훈련도감 소속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군형 중에서 넷이 나오죠. 이 4개가 나오는데, 4개 중에 어영청하고 금이형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총융청하고 수어청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영청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밑줄 그세요. 효종 때 북벌의 중심 기구가 된 게 어영청이에요. 어영청. 근데 요 어영청하고 총융청하고 수어청은 병자호란 전에 인조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병자호란 전에. 그런데도 병자호란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아무튼 자, 그래서 북벌 중심 기구가 된 건 뭐예요? 어영청이다. 요거 때문에 어영청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형은,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숙종 때 만들어졌으면서 금이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5군형 체제가 완성 밑줄. 금이형이 설치가 돼서 5군형 체제가 완성된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각각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5개,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형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영청하고 금이형은 알아두셔야 돼. 어영청하고 금이형은 알아두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세세하게 알아둬야 될 건 이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 3뿐만 아니라 벨테불의 박연하고 하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영청은 뭐라고요? 효종 때 북벌 중심 기구가 됐어. 어영청. 그죠? 그 다음에 숙종 때 만들어진 게 바로 요 금이형이 완성이 됨으로써 5군형 체제가 완성이 됐죠. 뭐 기병과 번상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자, 지방군 개편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다른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일단 방어 체제는 임진왜란 때 제승방략 체제로 했었는데 이거 지휘관 기다리다가 이미 외놈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제승방략 체제에서 다시 지역 방어인 진관 체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소고군으로 편성하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가 아니라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이 또 건의해서 소고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와요. 양반에서 노비까지 전계층으로 구성됐어. 소고군은. 요거.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전쟁 중인데 양반이고 노비가 어딨냐. 지금 칼을 들 수 있으면 다 나와서 싸워라. 이래가지고 양반까지 동원이 되고 노비까지 다 같이 왜군들하고 싸운 거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노비들이 큰 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노비 입장에서는 군역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군대 안 가서 좋겠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군역을 진다는 것은 자기 신분이 상승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양인처럼 나도 군역을 지내 하고 실제로 여기 임진왜란 때 이 소고군이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 노비들이 어떻게 공을 세워서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반에서 노비까지 전계층으로 구성이 됐다. 요게 그나마 나올만 합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됩니다. 요 병농 일치사회라 그랬죠.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면은 또 양반들이 균역을 회피해서 상민과 노비들의 부담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균역에 대한 내용을 볼 때 한번 볼 겁니다. 요거는 한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개추곡사를 통해서 북인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임목대비를 가두고 영창대군을 죽이면서 폐모살제, 그 다음에 광해군이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고 청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런 광해군의 중리배교, 요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인들이 집권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명분도 있고 하니 친명배금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가도 사건도 있었죠. 모문용의 가도 사건, 그리고 이괄의 난도 일어났어요. 이런 원인 등으로 해서 정묘후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정묘후란이 일어나서 정봉수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활약을 해요.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화를 맺고 형제처럼 지내기로 하고 물러나죠. 근데 이제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청나라에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무리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 전쟁을 주장하는 윤집, 주하론과 주전론이 서로 국론이 분열이 되죠. 근데 아무튼 쳐들어왔어요, 이 청나라가. 그래서 임경업, 백마산성, 김준용, 광교산, 김상용, 광화에서 장렬하게 순절 해가지고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조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죠.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면서 요 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볼모로 청나라에 보냅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죽고 복림대군이 효종이 돼서 북벌을 위해서 조총부대 등을 키우지만 막상 요 부대를 키워서 청나라를 위해서 러시아와 싸우는데 나선 정벌을 하는데 2번이나 나가요. 그죠? 흑룡강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요 내용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관련된 내용의 사람 이름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